자, 이제 넷째 시간,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네모 1번에 사기 나오죠. 사기. 사기부터 보죠. 사기. 사기라고 하는 건 1번에 의에 보시면요. 허위 사실 고지 하거나 어떤 사실을 은폐함으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은폐하는 거.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이게 사기예요. 자,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서 어떤 법률 행위, 그러니까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을 기망한다라고 합니다. 기망. 네, 어떤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거죠. 허위 사실을 고지한다. 을이 갑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갑은 허위 사실을 듣고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외부적 간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외부적 간섭 받아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일단은 유효예요. 일단 유효다. 하지만 기망이 있었다. 사기가 있었고 이거는 외부적 간섭이기 때문에 이미 유효했던 계약에 대해서 갑이 뭐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망을 당한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유효했던 법률행위가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망이죠. 사기입니다. 사기.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에 보시면 2단계 고의설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단과 2단이 있는 거예요. 1단의 고의는 1단계 고의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이자를 착오에 빠뜨린다. 너를 착오에 빠뜨려 버릴 거야. 요게 1단입니다. 1단. 1단의 고의. 그리고 갑을 착오에 빠뜨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 저런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속이는 거. 요게 이제 2단의 고의예요. 2단. 그래서 이걸 2단계 고의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가 되려면은 아주 강력한 고의가 필요한 거예요. 속여 먹여서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하도록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과실에 의한 기망. 과실에 의한 기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잘 모르고 속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망이 되려면 강력한 2단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실에 의한 기망, 이런 것들은 기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기망 보죠.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고지, 사실 은폐함으로써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거다. 가짜 백수, 가짜 백수를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거죠. 어르신들께 판매하는 거죠. 이것만 드시면 만병이 다 치유돼 버리는 거죠. 기망입니다. 기망. 자, 근데 기망은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부작위라 그래요. 기망은 대부분 작위예요. 이 작위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이런 걸 작위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망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네요. 이런 게 작위예요. 네.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부작위라 그래요. 반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 이런 거를 부작위라 그런다. 부작위. 네. 복습을 해야 되죠?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요. 네? 근데 복습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작위 돼버리는 거예요. 부작위. 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나오듯이 일정한 침묵. 즉 어떤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거. 이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 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 이거를 수분양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양 받는 사람들이죠.
이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단지 인근에 뭐가 있다는 걸, 공동묘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 있다는 거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부작위라는 거죠. 이런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예.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이제 샤워하고 나왔어요. 샤워하고 나왔어요. 근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기망이에요, 기망 아니에요? 기망이다, 아니다 이거? 기망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부작위라는 거, 부작위.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 완전 다른 사람. 자, 그러니까 기망이 있을 때, 기망. 자, 기망을 하였을 때, 기망. 이때 과연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위법성 있냐 없냐도 따져봐야 돼요.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위법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건 위법은 아닌 것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위법성이 있으면 이 경우는 기망을 원인으로,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 없어. 이런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위법성 관련된 거는요. 이 뒷페이지에 가시면 나오거든요. 96페이지. 자, 96페이지 보시면 파란 색깔 3번의 기망행위의 위법성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험에서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상가 분양 계약을 했던 거예요. 상가 분양. 상가를 분양합니다. 상가 분양. 이 분양이 잘 안 되거든요, 요즘에.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공실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분양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니까,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죠. 확정 수익. 자, 선생님들 분양 받으시면 확정 수익, 자, 5% 보장합니다. 5%. 수익률 5%를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 5%를 믿고 분양을 받은 거죠. 아니, 근데 분양 받아 보니까 수익률이 4%잖아, 4%.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다소 과장 광고한 겁니까? 현저하게 과장한 거예요. 다소 과장이죠, 그죠? 예, 다소 과장이에요. 좀 애매할 수 있다면은 4.5%. 예? 수익이 4.5%라는 거죠. 이런 건 다소 과장 광고입니다. 다소 과장. 이렇게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저 다소 과장해서 광고를 한 경우면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위법성 갖춰서 취소 사유 정도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확정 수익 뭐 10%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셨으면은 이거는 그냥 다소 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현저하게 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현저하게. 현저한 과장. 이러면 위법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씻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일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야, 좀 봐줄만 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위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너무 다르다는 거지, 너무.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려면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측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할 때 성립하는데 연립주택의 평형을 다소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다소 과장이라는 거죠. 위법성 있다, 위법성 없다. 없는 거, 위법성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수익률을 다소 과장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품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광고, 허위가 수반되는 거는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춰봤을 때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따라서 취소된다, 취소 안 된다. 취소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밑에 3번이요.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 시가를 묵비했다. 이 묵비가 뭔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에?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할 때 그 묵비죠. 에? 묵비.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 뭐 얼마에 팔 건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입 닫고 있어요. 묵비. 이거는 기망입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이건 기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얼마라고 물어봤는데 갑이 시가를 높은 가액으로 부른 거예요. 높은. 에? 시가를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불렀다. 원래 시가가 한 요 정도인데 갑이 더 높게 시가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매도인이 높은 가액으로 부르는 이유는 어차피 을이 깎아달라고 할 거니까. 너 어차피 깎아달라고 할 거지. 나는 그러니까 따라서 더 높게 불러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을도 마찬가지죠. 네가 어차피 높게 부를 거니까 나는 뭐라고 할 거예요?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현실에서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시가를 묵비하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를 했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기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망이 아니다. 특히나 이 시가는요. 시가라고 하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를 원인으로 해서 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겠다. 안 되고요. 기망을 가지고 취소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시가랑 관련된 거는 착오도 아니고 기망도 아니에요. 자, 문장 확인해 보죠. 자, 조금 내려가서 지금 파란 색깔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요. 1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말씀을 안 하십니다. 혹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 혹은 높은 금액으로 고지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사기였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네모 2번에 가시면 강박이 나오죠. 이제 강박입니다. 자, 강박 같은 경우는 역시 갑과 을 사이에서 뭔가 법률 행위를 하는데 을이 갑을 강박을 해요. 강박을. 이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해악을 고지한다. 이 해악이 뭔 말이죠? 해악이요. 해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해코지. 너를 해코지 할 거야. 해코지. 너를 해코지 해버릴 거야. 이제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이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선생님 여기 사인하세요. 사인을 안 하시면은 선생님을 저 동네 뒷산으로 끌고 가서 선생님을 묻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뒷산에 묻어드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거죠. 해악을. 그럼 갑은 무서워요. 공포심 느끼죠. 공포심. 무섭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가 된다면은 그래도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도 유효라는 거. 강박은 반사회도 아니고요. 일단은 유효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강박이 있었다는 건 을이 갑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간섭을 한 거죠. 따라서 갑은 이를 이유로 뭐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였던 거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강박입니다. 강박. 자, 강박은 일단 그 뜻이 나와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된다. 자, 내려가서 1번. 강박의 고의.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요게 1단계예요.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다. 1단계. 그리고 그 공포심에 빠져서 기에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거. 요게 몇 단계? 요게 2단계라는 거죠. 역시 강박에서도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강박이란 나와 있죠. 이거는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 자, 1번에 해악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에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재산적인 거, 비재산적인 거, 실현이 불가능한 거, 현재 장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공포심 느끼면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또 죽을래? 이러면 이제 공포심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여기 사인 안 하면은 네 집에다가 미사일을 쏴버리겠다. 에? 미사일을 쏴버릴 거야. 미사일을.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미사일 쏠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해도 공포심 느끼면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실제 들었단 말이에요. 미사일 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진지하게. 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강박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을이요. 아줌마 빨리 사인하세요. 예? 빨리 사인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빨리 사인하세요. 빨리 사인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무서워하죠. 아, 무섭다.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배가 나오고 온 몸에 문신이에요. 온 몸에 문신. 이 문신한 사람이, 배 나온 사람이 막 사인하라고 소리 지르면 당연히 이분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강박이에요, 강박 아니에요? 이거 강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있죠? 이건 강박이 아니라 그래요. 강박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해악을 고지. 그러니까 강박되려면은 사인을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강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인을 안 하시면, 선생님 사인 안 하시면은 여기를 제가 다 불질러 버리겠습니다. 사인을 안 하시면은 저 뒷산 갑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되려면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은 단지 각서에다가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강박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입니다. 강박에 있어서도 위법성을 따져봐야 되죠. 자, 강박에 있어서의 위법성. 자, 강박의 위법성에서는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목적과 수단.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은 목적도 정당하고 목적도 정당, 수단도 정당. 그래야 정당한 행위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위법이면 이러면 정당한 행위, 위법한 행위. 이러면 위법한 행위인 거예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빨리 돈 갚아라. 너 왜 돈 안 갚니? 빨리 돈 갚아. 돈 갚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이거는 목적이 정당한 거, 위법한 거. 돈 갚아! 이렇게 하는 거. 정당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가 채권자지 않습니까? 돈 빌리셨잖아요. 돈 갚으세요. 이건 목적이 정당하다는 거죠. 예? 근데 돈 안 갚는다고 갑을 때리면, 예? 갑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서 폭력. 예?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묻었다.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묻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목적은 정당해도 돈을 받는다는 목적은 정당해도 지금 그 수단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 수단이 위법. 이러면 이거는 정당한 행위, 위법한 행위. 위법한 행위라는 거죠. 위법한 행위.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꿀을 바르죠. 꿀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꿀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충이 날라요 그러면요. 예. 무섭네요 진짜로. 예.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이렇게 꿀 바르더라고. 이렇게 몸만 이렇게 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죠. 자 강박행위 위법성에서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예컨대 채권자가 채권 추심 이라는 목적 달성. 이 목적은 정당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채무자에게 아주 심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면 이건 위법한 거죠.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위법이거든요. 뒷페이지. 자 이제 98페이지 오시면요.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수단이 제 아무리 정당이라도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는 거라도 목적 자체가 위법하면 이거는 정당한 행위, 위법한 행위. 위법한 행위라는 거죠. 네? 위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을이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네? 급여를 못 받았어요. 급여를요. 네? 문신하신 분이 급여를 못 받았거나 이랬는데 알바비 안 주죠. 사장님이. 그 사장님한테 아니 사장님 알바비 안 주실 겁니까? 안 주시면은 저희 고소할 거예요. 이거 고소합니다. 저. 알바비 안 주시면은 고소합니다. 이건 고소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급여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당해요, 위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뭐 맞았다. 을이 갑한테 뭐 심한 욕설을 들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때 고소한다 그러니까 갑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뜯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고소 안 할 테니까 뭐 얼마 가져오세요. 돈 좀 가져오세요. 한 500만 가져오세요. 500만. 500만 원 주시면은 제가 고소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갑은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갑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거를 을이 알고 있어요. 을이 알고 있으니까 야, 나 고소 안 할게. 고소 안 할 테니까 가지고 와. 알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고소라고 하는 수단은 정당이죠. 근데 그 목적이 지금 무슨 목적이에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에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거든요. 이러면은 이 행위는 이제 위법한 행위되고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 98페이지 위쪽을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위법성 관련된 내용인데 첫째,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이거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라고 해도 즉 수단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 목적 자체가 지금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위법성 인정 따라서 강박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려가서 밑에 3번에 강박의 정도가 나오죠. 절대적 폭력, 상대적 폭력. 원래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강박의 정도가 너무 심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절대적 강박이라 그래요. 절대적 폭력.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러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요.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폭력 정도라면은 취소 사유지만 절대적 폭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예. 사인 안 하면은 여기를 불지르겠다. 이러면 이제 취소 사유가 돼요. 근데 사인 안 하면은 뭐 이 총으로 너를 쏴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의사결정 자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완전 박탈돼 버린 거라고요. 그럼 효력이 어떻게 돼 버린다고요?
무효. 무효라는 거죠. 무효. 자, 이제 내려가서 밑에 네모 3번에 보시면 제3자의 사기강박 나오죠.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칠판 좀 닦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110조를 살펴봤을 때 상대방의 사기강박도 있지만 제3자의 사기강박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3자 사기강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는 거죠. 제3자. 자,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예요. 요렇게 법률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법률행위는 요렇게 했는데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닌 자, 즉 제3자가 예를 들어서 갑을 기망을 하거나 강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3자가 기망을 해버리고 강박을 해버리고 이러면 갑이 A로부터 외부적인 간섭을 받아서 을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법률행위는 유효겠지만 갑은 기망강박 당했으니까 뭐를 하려고 하겠어요? 취소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갑의 취소권 행사는 법률행위를 했던 을한테 하는 겁니다. 을한테. 여기서 갑이 취소를 해버리면 을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야, 너는 강박은 누구한테 가서 당하고 A한테 가서 너 강박을 당하고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구나. 나한테 하는구나. 너는 쏘은 거는 누구한테 쏘고 A한테 쏘가서 너는 A한테 쏘가서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구나. 그럼 을이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하지 그러면.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 사기강박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 당사자한테 취소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제3자 사기강박에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3자 사기강박에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 을이, 상대방 을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에요. 이때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알고 있었다면 A가 갑한테 기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요 A하고 을하고는 아는 사이겠다, 모르는 사이겠다. 이거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하고 을하고 짜고 지금 갑을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갑을 공사한 거죠. 공사. 야, 네가 가서 갑을 쏘겨라. 야, 네가 가서 갑을 강박을 해라. 내가 모르는 척 갑하고 계약할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A하고 을하고 아는 사이일 때 그때 갑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제3자 사기강박이에요. 자, 그래서 제3자 사기강박에서 지금 밑에 쪽 도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왼쪽에 나오는 게 제3자 사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3자 말고 지금 대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A가 만약에 대리인이다. 그러면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거예요. 갑을. 갑을 기망을 했습니다. 강박을 했습니다. 지금 요 상태죠. 그럼 갑은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강박을 당해서 을하고 법률행위를 했다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 대리인은요, 을의 대리인이었어요. 을의 대리인. 그러면 A가 제3자가 아니라 을의 대리인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는 사이, 당연히 모르는 사이. 당연히 아는 사이, 당연히.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아는 사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A하고 을하고는 한 통 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통 속이다.
아니 어차피 대리인은 의뢰 대리인이니까 너네 한 통속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는 것은 을이 기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민법에서. 만약에 A가 갑한테 가서 뺨 때렸어요. A가 갑 뺨 때렸어요. 강박을 했어요. A가 갑한테 가서 뺨을 때렸다는 건 누가 뺨 때리거랑 똑같다. 을이 뺨 때리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인을 가리켜서 당사자 지위에 서는 자라 그래요. 대리인 A는 당사자 지위에 서 있는 자다. 따라서 이때는요. 이런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서는요. 을이 몰랐든 을이 알았든 을에게 잘못이 없든 을에게 잘못이 있든 이런 것들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전혀 안 따져요. 불문이다. 선악, 과실, 무과실 다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갑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제3자냐 아니면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법리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자, 오른쪽에 심학습 박스한 내용 보죠.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1번 보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를 제3자가 사기하거나 강박을 한 경우입니다. 자, 먼저 1번을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무과실이다.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취소가 되죠. 그럼 이걸 반대석해야 돼요. 역시 상대방이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습니다.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몰랐고 잘못 없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를 알려드리면 몇 가지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상대방이 제3자 사기 사실을 그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아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예, 1번, 2번 잘 비교해 두세요. 자, 내려가서 3번에 보시면요. 직원 나오죠, 직원? 직원이 나와요, 직원이. A가 직원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사장님이 계시겠네요, 사장님. 그리고 계약을 한 상대방이 있겠네요, 이렇게. 직원이 갑을 기망했어요. 직원이 기망했습니다. 그럼 갑은 당연히 취소하려고 하죠. 나 취소할게요. 당신 직원이 나를 기망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안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러죠. 아, 몰랐죠 저는요. 사장님 몰랐다 그러죠. 그럼 갑은 너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 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이 직원은 제3자인 것이냐 아니면 직원은 대리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판사님이 직원은 사장의 대리인으로 봐야 된다. 이러면 누가 승소한 거죠? 갑이 승소한 거예요. 그럼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판사님이 야 직원은 제3자잖아. 이렇게 판결 떨어지면 사장님은 나 몰랐어. 이렇게 해버리면 갑이 취소 못하죠. 그럼 이건 이제 을이 승소하게 되는 거죠. 이때 판사님은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사장님과 요 경우 이 두 사람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직원은 제3자다라고 판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아니라 제3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가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10조 2항의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대리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피해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나오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이 이미 A가 갑한테 기망했다는 것을 을이 알고 있었어요. 을이 알고 있었으면 갑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있죠. 을이 알고 있었으면. 그죠? 알고 있었으면. 그럼 갑이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요걸 행사할 때는요. 나하고 법률 행위를 했던 을한테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제3자가 기망을 하거나 강박을 하는 거. 요런 게 불법에 해당돼요. 불법적 간섭을 했다. 그럼 이때는요. 갑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까?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까? 네, A죠, A.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별개. 다른 거라는 거죠, 이게 별개.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을과의 법률 행위를 취소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나 저기 취소 안 할게. 나 취소는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게. 이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나 저기 손해배상 청구 안 할게. 나 취소만 할게. 요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취소 안 하고 손배 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취소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둘 다 하셔도 되고 별개라는 거죠. 별개.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 지금 뭡니까? 지금 색깔 처리되는 거 보시면요.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내려가서 2번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 나오죠.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한통속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나오듯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나오듯이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선의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디귿, 선악과 관계없이 선악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맞는 말이라는 거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3자 사기 강박 관련된 내용들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효과 관련해 가지고는 100페이지 와보세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서 일단 중간에 파란색깔 네모 5번에 보시면은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송행위, 공법행위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공법행위를 하더라도 취소할 순 없는 거예요.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 4번 보세요. 4번.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나오죠.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공동묘지 조성돼 있다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인 사실 이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오른쪽 페이지에 수분양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소를 원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개라는 거죠. 별개. 자, 그리고 아까 봤었던 내용이 밑에 쪽 양괄호 2번이죠. 제3자의 사기 강박.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지금 색깔 처리된 데 보시면은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취소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라는 거죠. 별개. 여기까지 의사표시. 논점 4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밑에 총정리가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랑 통정의 표시 있죠. 얘네들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비진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통정은 그냥 무효인데 이 무효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 그리고 착사강, 차고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취소도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취소, 그러니까 상대적 취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비통 착사강 내용들 살펴봤고요. 의사표시 마지막 내용은 104페이지에 나오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예요. 청약을 한다, 승낙을 한다, 이런 게 다 의사표시하는 거죠. 근데 민법의 세계에서는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해요. 전화로 해요, 우편으로 해요? 거의 100% 우편이에요. 민법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 민법의 세계에서는 폰이 없어요. 민법의 세계에서는 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면 항상 격지자로 출제돼요. 대화자가 아니라 격지자로.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가박어라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우편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문제 풀다가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로 보내는 거예요? 우편으로. 그러면 우편을 보낼 때, 우편을 을한테 보낼 때 일단 갑이 편지 써야 되는 거죠? 편지 써야 돼요. 그게 표백이에요. 표백. 의사표시를 작성한다. 표백. 그리고 이거를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발송.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을한테 이제 도착이 되겠죠. 도달, 배달이 되죠. 그리고 을이 그 편지 봉투 받아가지고 뜯어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걸 요지라 그래요.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말로만 하면은 표백부터 요지까지를 이렇게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항상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출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과연 이 표백부터 요지까지 요 과정 중에서 어디서부터 갑이 을한테 한 이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 언제부터 생기는 거냐? 그게 지금 우리 민법 111조 여기에 규정돼 있어요. 자, 1항에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뭐한 때부터? 도달한 때부터.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래요. 111조에서. 요 지점에서 효력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내려가서 2항 확인합니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라는 건 발신한 후라는 거죠.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없다 그러죠. 발송한 후라는 거죠. 그럼 갑이 을한테 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편을 보냈다는 거, 우편을요. 갑이 을에게 뭔가 의사표시를 날렸습니다. 의사표시 날렸다. 발송이죠, 발송. 갑이 통지를 발송한 후 우체통에다가 편지 봉투를 딱 넣은 그 후에 갑이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근데 갑이 우체통에 이미 편지를 넣은 이상은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편지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그럼 결국 을한테 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달의 효력에 갑의 사망이나 제한 능력이 영향이 있다 그래요, 영향이 없다 그래요? 영향이 없다 그래. 효력에 영향 없다. 그러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건 편지가 도착했으면 이게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라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유효다. 자,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네모 1번의 원칙 도달주의라고 돼 있죠? 도달주의. 도달의 뜻이 나와요. 도달의 뜻이. 양괄호 1번에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 이걸 도달이라 그래요. 내용을 알았어요?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가령 편지가 동거 가족에게 교부가 됐다는 거죠. 그럼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이 된 거예요. 도달이 된 거. 왜냐면 내가 나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거든요. 그 지배하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도달된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아는 건 요지입니다. 요지. 근데 이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됐을 때 효력 생깁니다. 도달했을 때.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자,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셨어요. 편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받은 거예요. 받으면 불리하거든요. 안 받을게요, 아저씨. 그러니까 배를 누르죠, 우체부 아저씨가.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이게 수령을 거절한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럼 수령을 거절했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 상태였다,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알 수 있는 상태였는데 네가 안 받으신 거예요.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이 됐다는 거예요. 해제권자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도달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해제 효력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조문에서 확인했던 거죠. 의사표시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편지는 날아간다. 따라서 효력에 영향은 없는 것이다. 유효란 뜻입니다. 유효. 자, 그리고 3번도 확인하세요.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된 후에는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철회하시면 안 돼요. 철회할 수 없다.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죠. 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걸요. 아니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버린 후라고 한다면은 효력이 생겼으니까 철회가 된다고 철회가 안 된다고 지금 철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반대로 도달되기 아직 전이면 그때는 아직 효력 안 생겼으니까 철회가 되는 거, 철회가 안 되는 거. 철회가 된다는 거예요. 철회가 된다는 거. 역시 이것도 반대해석의 결과죠. 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에는요. 자, 그럼 내려가서 밑에 4번에 보시면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 이런 것들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통 우편물이죠. 이거는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우표만 붙여서 날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받았을 때 사인 안 받죠. 이거는 그냥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죠. 우편함에. 따라서 이거는 보통 우편이 발송되고 상당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는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죠. 추정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밑에 파랑 색깔 2번에 보시면 의사표시 수령 능력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조문의 내용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111조에 이어서 112조가 나오죠. 112조.
자, 112조에서는 수령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이 되었다.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이 되면 원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미성년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을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이 경우에 이런 제한능력자들 같은 경우는 수령 능력이 없다고 해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지가 을한테 물리적으로 도달이 됐다고 해도 갑은 야 이거 도달됐잖아. 도달된 거잖아 라고 도달을 을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죠. 단 제한능력자에게는 미성년자에게는 그 친권자가 있죠? 이 자를 가리켜 법정 대리인이라 그러죠. 법정 대리인. 대리는 다음 주에 하죠. 법정 대리인 측에서 의사표시가 이 제한능력자에게 도달되었음을 법정 대리인이 안후다, 알았다.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갑은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법정 대리인이 안후. 자, 그래서 112조 내용을 보면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로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 이때는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3조에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죠.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시송달은 106페이지 와서 보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가. 이 자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자, 저당권자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저당 잡고 있다가 갑이 변제를 못하니까 경매를 하려고 해요. 변제가 안 되니까 경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경매를 하려면은 경매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이 돼야 되고 경매가 개시된다라는 거를 채무자한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내면 계속 반송되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반송. 보냈습니다, 반송. 왜 반송되는 거죠? 거기 안 산다는 거예요. 거기 안 살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전화를 해야 되겠죠.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죠. 연락 두절. 이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에? 찾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채무자 갑의 주소를 보정해서 다시 통지하라 그래요. 그러면 채무자의 초본을 떼볼 수 있어요. 채권자가. 초본을 떼봐요. 초본 떼보죠. 이렇게 갑의 초본. 그럼 초본 이렇게 막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있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안 받는 거죠. 그럼 또 보냅니다. 반송됩니다. 초본 또 뽑습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절차가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절차가 진행 안 되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될 때 결국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어디에 소재에 있는지를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 게시판에다가 경매가 게시됩니다라는 거를 게시를 하는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경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법원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고 2주가 지나면은 이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공시송달 요건 나오죠.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모를 때. 둘째, 과실이 없어야 돼요. 셋째, 공시송달은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2번에 보시면 효과 나오죠. 상대방이 내용을 읽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버리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의사표시 파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법률행위 대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